김지훈의 장례식이 끝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집 안에는 아직 향냄새와 백합향이 맴도는 듯했다. 그 위로 텅 빈 듯한 정적이 겹쳐 있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이가 늘 덮던 회색 담요를 품에 안고 있었다. 담요에는 희미하게 그의 코롱 향이 남아 있었다. 아주 옅어졌지만 차마 세탁할 수 없었다.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시어머니 박미자 씨였다. 수화기 너머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왠지 모르게 들떠 있었고 과장된 열정마저 느껴졌다. 서연아, 집에 있지? 하영이랑 같이 너 보러 갈게. 먹을 것도 좀 사갈 테니 금방 도착할 거야. 내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는 뚝 끊겼다. 나는 새까맣게 변한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조여왔다. 지훈이가 사고를 당한 지 한 달 동안 시어머니는 손에 꼽을 정도로 몇 번 오지 않으셨다. 올 때마다 하늘이 무너진 듯 통곡하거나 지훈이의 기구한 운명을 한탄하셨지. 이렇게 살갑게 나를 보러 오겠다고 한 적은 없었다. 20분도 채 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 박미자 씨뿐만 아니라 시누이 김아영도 서 있었다. 두 사람 손에는 먹을 것이 들려있지 않았다. 오히려 하영이가 제법 큰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다. 어머님, 하영아, 들어오세요. 나는 옆으로 비켜서서 길을 터주었다. 시어머니는 문을 들어서자마자 탐조등처럼 거실을 한 바퀴 휘둘러 보더니 당당하게 주인의 자리인 듯 소파에 털썩 앉았다. 하영이는 여행 가방을 거실 한가운데에 내려놓고는 엄마 옆에 바싹 붙어 앉았다. 그녀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차마 나를 똑바로 보지 못했다. 서연아, 너 혼자 지내는 동안 괜찮았니?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여전히 과장된 걱정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네, 괜찮았어요. 나는 낮게 대답했다.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괜찮았다니 다행이구나. 시어머니는 소파 팔걸이를 툭 치며 갑자기 화제를 돌렸다. 그런데 말이다. 이 집을 너 혼자 살기엔 너무 춥고 넓지 않니? 내가 며칠 생각해봤는데 지훈이가 비록 없지만 내가 이 어미 된 도리로 아들 집이 이렇게 텅 비어있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겠더라고. 나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시어머니는 내 시선을 맞받아치며 목소리를 갑자기 높여 당당하게 말했다. 그래서 내가 이 집으로 들어와 살기로 했다. 하영이도 마침 시내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머물 곳이 마땅치 않으니 같이 들어와 살자. 우리 식구끼리 서로 의지하고 돌봐야지. 내 머릿속이 윙윙거렸다. 내가 잘못 들었나 의심했다. 들어와 사신다고요? 어머님, 여긴 저와 지훈이의 집이에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내 말을 끊었다. 그래, 이게 내 아들 김지훈의 집이다. 얘가 지금 갔으니 내가 친엄마인 이 집을 누구한테 남겨준단 말이냐. 설마 남한테 남겨주겠다는 거냐? 남이라는 두 글자를 그는 특히 강조했다. 독이 묻은 바늘처럼 나라와 나를 꿰뚫는 듯했다. 하영이는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만 만지작거렸다. 나는 온몸이 떨렸다. 손가락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어머님, 그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저와 지훈이는 법적인 부부였고 이 집은 저희가 결혼 후에 함께 샀어요. 대출도 저희가 함께 갚아나가고 있었고요. 함께 샀다고? 네가 얼마를 냈는데? 시어머니는 비웃으며 나를 비아냥거렸다. 계약금은 지훈이가 9천만 원 내고 네가 5,400만 원 낸 거 아니냐?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대출도 지훈이 월급이 너보다 훨씬 많았으니 결국 지훈이가 주로 갚은 거나 마찬가지지. 게다가 등기부등본에는 김지훈 이름만 적혀있지 않니? 백지흑자, 이건 지훈이의 개인 재산이야. 이제 그 아이가 없으니 1순위 상속인은 바로 이 어미인 나다.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그의 말은 기관총처럼 쏟아져 내렸고 나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등기부등본에 지훈이 이름만 적힌 건 대출받을 때 그의 소득 증명이 더 유리해서였다. 우린 그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의 이름만 적었다. 하지만 나는 이 사실이 오늘 시어머니가 나를 공격하는 근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어머님,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그 5,400만 원은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혼수 자금이었고 이 집의 모든 인테리어와 가전제품은 제가 신경 써서 마련한 거예요. 결혼 후 매달 갚은 대출금도 제 월급 통장에서 이체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나는 다급해져 목소리가 떨렸다. 그만해. 시어머니는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었다. 혼수는 우리 아들한테 시집 왔으니 출시 집안 돈이지. 인테리어 가전제품이 몇 푼이나 한다고? 집값에 비할 수 있겠니? 내가 말한다. 이서연. 이 집은 오늘부터 내가 점령할 테다. 하영아, 가방을 안방으로 가져가. 앞으로 안방은 네가 써. 하영이는 잠시 망설였다. 엄마를 한 번, 나를 한 번 보더니 결국 일어나 여행 가방으로 향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내가 막으려 하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뚱뚱한 몸이 내 앞을 가로막고 손가락으로 내 코를 찔렀다. 이서연, 내 아들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의 집을 혼자 다 삼키려고 해. 네 마음이 어쩌면 이렇게 독하니? 내가 말하는데 이 집은 김씨 집안의 집이지 이씨 집안의 집이 아니야. 네가 이성적이라면 순순히 내 말을 들어. 안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격분과 탐욕으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과 여행 가방을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하영이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모든 기력을 소진한 듯했다. 벽에 기대지 않았다면 주저앉았을 것이다. 품에 안고 있던 담요가 바닥에 떨어졌다. 지훈이의 온기가 이 순간 이 갑작스러운 무례함과 차가움에 완전히 흩어진 듯했다. 하영이가 여행 가방을 끌고 안방으로 들어갔고 곧 옷장을 여는 소리, 물건을 옮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달려가자 안방문은 이미 안에서 잠겨 있었다. 손잡이를 힘껏 돌려봤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하영이가 안에서 걸어 잠근 것이다. 하영이가 안에서 걸어 잠근 것이다. 하영아, 문 열어. 거긴 내 방이야. 거긴 내 방이야. 어머를 들이며 울먹였다. 안에서 하영이의 옹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언니, 엄마가 안방은 자기 방이랬다. 나는 돌아서서 원래 내 방이었던 지금은 작은 방이라 불리는 곳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눈앞의 광경에 키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내 옷까지, 화장품, 그리고 지훈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 자잘한 개인 물품들이 침대 위와 바닥에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다. 마치 버려진 쓰레기 더미처럼. 침대 머리맡에 늘 두던 내 컵도 사라졌다. 아마 버려졌겠지. 방 전체에는 급하게 내쫓긴 듯한 냄새가 진동했다. 시어머니 박미자 씨는 팔짱을 낀 채 작은 방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감추지 않는 의기양양함이 가득했다. 앞으로 넌 여기서 자. 안방은 내가 써야지. 하영이도 당분간 우리 집에 머물러야 하고 집이 넓으니 충분해. 그는 말하면서 하영이를 향해 지시했다. 하영아, 나와서 얼른 문 잠금 장치를 바꿔라. 예전 열쇠는 누가 또 가지고 있을지 모르니 안전하지 않아. 내가 열쇠공에게 연락했으니 곧 올 거야. 그들은 나를 완전히 쫓아내고 집을 강탈하려는 것이었다. 당신들 열쇠를 바꾸다니 무슨 권리로? 여긴 내 집이야. 나는 분통이 터져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다. 당신들, 이건 불법 침입이고 범죄예요. 범죄? 시어머니는 비웃으며 허리에 손을 짚었다. 내가 내 아들 집에 사는데 하늘이 두 쪽 나도 상관없어. 누가 뭐라 해도 할 말 없을 거다. 오히려 너 같은 며느리가 여기에 눌러앉아 우리 김씨 집안 재산을 차지하려 드는 게 파렴치한 짓이지. 그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내 살을 찢는 것 같았다.
나는 입을 열었지만 그의 무례한 논리와 뻔뻔한 기세 앞에서 모든 도리와 억울함이 백지장처럼 무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미 작정하고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과 무슨 대화를 할 수 있겠는가. 열쇠공이 곧 도착했다. 시어머니는 내 앞에서 대문 잠금 장치의 심지를 찰칵 소리와 함께 갈아버리라고 지시했다. 그는 새황동 열쇠 2개 중 하나는 자기 주머니에 넣고 다른 하나는 하영이에게 건넸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됐다. 앞으로 드나들 때 문 잘 잠가라. 시어머니는 하영이에게 말했다. 마치 내가 그 집에 불필요하고 경계해야 할 이방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마친 시어머니는 기분이 아주 좋은 듯 했다. 심지어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며 말했다. 어머, 반찬이 없네. 하영아, 저녁에 뭐 먹고 싶니? 엄마가 해줄게. 앞으로 우리 모녀는 여기서 잘 지내보자. 하영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나를 피하듯 시선을 돌렸다. 나는 난장판이 된 작은 방에 서서 문 밖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그 모녀를 바라봤다.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차가운 기운이 솟구쳐 올랐고 심장마저 얼어붙는 듯했다. 나와 지훈이가 하나하나 정성껏 꾸며왔고 우리의 추억이 가득했던 이 집이 순식간에 이렇게 낯설고 이질적인 곳으로 변해버렸다. 나는 비틀거리며 2걸음 뒤로 물러나 그들의 시선을 피했다. 작은 방 창가에 기대 그들에게 등을 돌린 채 그들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건 그들을 더 의기안양하게 만들 뿐이니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위에 던져져 있던 외투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며칠 전 지훈이와 나눈 메시지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마지막 메시지는 그이가 보낸 것이었다. 여보, 나 거의 다 왔어. 야식 사갈게. 나는 힘껏 눈을 깜빡여 흐려진 시야를 또렷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주소록에서 엄마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거의 즉시 연결되었다. 밥은 먹었어? 엄마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필사적으로 참았던 울음이 더 이상 억눌리지 못하고 억압되고 부서지는 흐느낌으로 터져나왔다. 엄마, 김지훈 엄마가 하영이랑 집에 쳐들어와서 안방을 차지하고 문 잠금 장치도 바꿨어. 그 사람들이 이 집이 지훈이 거라고 자기들 거라고 하면서 저를 쫓아내려 해요. 나는 일어난 일을 두서없이 앞뒤가 맞지 않게 말했고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엄마는 몇 초간 침묵했다. 그 몇 초는 나에게 한없이 길게 느껴졌다. 나는 엄마가 나와 함께 분노하거나 나를 위로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는 입을 열었을 때 내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거의 냉정할 정도로 단호한 침착함을 띠고 있었다. 서연아, 일단 울지 마. 내 말 들어. 엄마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또렷하게 들려왔다. 마치 혼란스러운 내 마음을 잠시 진정시키는 닭 같았다. 너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서류들, 은행카드, 그리고 네가 말했던 그 대출 상환 기록, 혹시 집에 있다면 주택 매매 계약서 사본까지 챙겨. 그리고 아무것도 다투지 말고 아무것도 싸우지 마. 그곳을 떠나 친정으로 와. 엄마의 말은 차가운 명령처럼 혼란스러운 내 머리를 조금이나마 맑게 해주었다. 떠나라고요? 그냥 이렇게 가서 그 사람들한테 집을 넘겨주라고요? 엄마, 안 돼요. 여긴 저와 지훈이의 집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권리로? 나는 목소리를 낮춰 분노와 억울함을 담아 말했다. 이서연, 엄마는 내 이름을 성까지 붙여 부르며 어조를 강조했다. 너 지금 그 2명의 막무가내인 사람들과 맞서서 이득을 볼 수 있겠니? 그들은 작정하고 온 거야. 신상 부리고 난리치는 거 뭘 못하겠니? 너 혼자고 남편도 없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누이랑 싸우면 소문이 좋게 나겠니?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하겠어? 엄마의 말은 불같이 타오르던 내 신경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그래, 진상 부리는 데 있어서 나는 박미자의 상대가 안 된다. 사람 수로는 그들은 모녀들이고 명분으로는 박미자는 내 아들 집,
내가 어미라고 외치니 사정을 모르는 외부인의 시선으로 보면 정말 그럴싸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래도 너무 억울하고 분했다. 억울할 거 없어. 엄마가 내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조금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단호했다. 일단 한 발 물러서 너 지금 필요한 건 냉정함이야. 시간이고 증거지. 그 사람들 앞에서 싸우는 게 아니야. 중요한 물건들 챙겨서 일단 돌아와. 집은 그 자리에 있으니 도망가지 않아. 하지만 어떻게 되찾을지는 머리를 써야지. 무작정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엄마 말이 맞았다. 나는 방금 울고 무력하게 다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가다가는 박미자만 더 기고만장해질 뿐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애써 억눌렀다. 네, 엄마. 엄마 말씀 들을게요. 그래. 조심해서 와. 집에 도착하면 다시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나는 얼굴을 닦았다. 돌아서자 시어머니 박미자 씨가 이미 작은 방 문 앞에서 나를 비스듬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조롱이 가득했다. 뭐야, 네 엄마한테 전화해서 일러 바쳤니? 일러 바쳐봐라. 누가 누구 편을 드는지 보자. 이 집은 당연히 내 것이어야지. 나는 그를 무시하고 웅크려 앉아. 내던져진 잡동사니 속에서 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사본을 찾기 시작했다. 다행히 사본을 한부 가지고 있었다. 은행카드와 서랍에 넣어둔 주택 매매계약서,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주택담보대출 상환 내역을 정리해 프리들 둔 서류들 둔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들고 다니는 가방에 넣었다. 나는 재빨리 갈아입으라 하영이는 거실에 숨어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짐을 다 챙긴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불룩한 가방을 메고 문으로 향했다. 새로 바뀐 문 잠금 장치. 나는 열쇠가 없었다. 박미자가 또다시 다가와 문 앞을 가로막았다. 고개를 한껏 쳐들고 말했다. 이제야 가는구나. 그래도 제정신이 박혔네. 앞으로 별일 없으면 여기 오지 마. 여긴 우리 김씨 집안이야. 외부인은 환영하지 않아. 나는 눈앞의 탐욕과 비열함으로 가득 찬 그 얼굴을 보며 지훈이가 살아생전 그에게 100번 1000번 순종하던 모습을 떠올렸다. 마음속 깊이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차가운 서늘함이 밀려왔다. 지훈아, 이게 네가 그토록 효도하고 지켜주려 했던 네 엄마의 모습이야. 네가 떠나자마자 나한테 우리 집을 이렇게 하다니.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평온하게 한 번 바라본 후 몸을 비스듬히 틀어 그와 문틈 사이를 비집고 지나갔다. 그리고 손을 뻗어 문을 열었다. 참, 문턱을 넘어서기 직전 나는 걸음을 멈췄다. 뒤돌아보지 않고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가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말했다. 집의 수도, 전기, 가스, 그리고 관리비는 모두 저와 김지훈 씨의 공동계좌에 연결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직접 명의 변경하시고 직접 내세요. 수도 끊기고 전기 끊겨도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말을 마친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박미자가 던질지도 모를 어떤 시선도 차단했다. 나는 차가운 엘리베이터 벽에 기대 눈을 감았다. 길고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눈물이 또다시 솟아오르려 했지만 나는 필사적으로 참았다. 적어도 여기서는 올 수 없었다. 아래층으로 내려와 현관문을 나섰다. 초저녁 바람이 얼굴에 차갑게 스쳤다. 나는 뒤를 돌아보리 켜진 익숙한 창문을 바라봤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그곳은 내 집이었다. 지금은 나를 내쫓은 강도들이 그 안에 살고 있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여행 가방을 끌고 아파트 단지 입구로 향했다. 택시를 잡아 친정집 주소를 말했다. 차가 출발하며
한때 따뜻함으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차가움과 배신감만 남은 그곳에서 점점 멀어졌다. 나는 중요한 서류들이 든 가방을 품에 안고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다. 마음은 텅 비어 있었지만 동시에 나 스스로의 약하지만 굳건한 힘이 천천히 응집되는 것을 느꼈다. 엄마, 저 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친정에 도착하자 엄마는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는 내 여행 가방을 받아들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내 등을 토닥여주며 말했다. 일단 밥부터 먹자. 아빠도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무척이나 심각했다. 나를 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다. 왔구나. 잘 왔다. 일단 밥 먹어. 할 이야기는 밥 먹고 천천히 하자. 식탁 위에는 내가 좋아하는 몇 가지 집밥이 따뜻하게 차려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전혀 식욕이 없었다. 목구멍에 솜이 틀어막힌 듯 했다. 겨우 몇 숟가락 밥을 떴는데 눈물이 그릇에 떨어졌다. 엄마는 내게 갈비찜 한 조각을 얹어주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못 먹겠으면 이따가 먹어. 지금은 네가 겪은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자세히 말해줘. 감정 빼고 그 사람들이 뭘 했는지, 감정 빼고 그 사람들이 뭘 했는지. 나는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하며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시작했다. 박미자가 갑자기 전화해서 찾아온 것부터 그들이 안방을 차지하고 내 물건을 던져버리고 문 잠금 장치를 바꾼 일, 그리고 박미자가 집 계약금, 대출 상환에 대해 말한 억지 주장들까지. 나는 가져온 주택 매매 계약서, 대출 계약서, 은행 상환 내역, 그리고 김지훈 이름만 적혀있는 등기부등본 사본을 모두 꺼내 식탁 위에 펼쳐놓았다. 엄마는 돋보기를 끼고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다. 손가락으로 특정 조항이나 숫자를 짚어가며 확인했다. 아빠도 옆으로 다가와 함께 봤다. 계약금 1억 4,400만 원 중 지훈이가 9천만 원을 냈고 네가 5,400만 원을 냈다고? 이체 기록은 있니? 엄마가 물었다. 네.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카드에서 바로 건설사 계좌로 이체한 거라 은행 거래 내역을 조회하면 나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 후대를 그 통장으로 이체해서 가게 공통장으로 네 월급 통장으로 이체된 거니? 일부는 지훈이의 대출 상환 통장으로 이체된 거니? 나는 이체 기록들을 찾아 엄마에게 보여주었다. 등기부등본에 김지훈 이름만 적혀 있구나. 엄마는 생각에 잠겼다. 그때는 그이의 소득 증명이 대출에 더 유리해서 그랬어요.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여겼거든요. 내 목소리는 가라앉았다. 후회가 벌레처럼 내 마음을 갉아먹었다. 법적으로 이름이 한 명만 적혀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 특히 한쪽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말이야. 엄마는 안경을 벗고 미간을 문질렀다. 하지만 네가 낸 계약금과 공동으로 갚은 대출금 부분은 법적으로 네 권리가 인정돼. 그 박미자가 막무가내로 다 삼킬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나는 다급하게 물었다. 그 사람들이 잠금장치도 다 바꿔버리고 대놓고 잔디 점유하려고 하는데 정말 소송을 해야 할까요? 그럼 언제까지 끌고 갈 거예요? 박미자의 뻔뻔한 얼굴을 떠올리니 마음이 답답했다. 소송은 마지막 단계야. 돈도 많이 들고 힘도 많이 들지.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에 날카로운 빛이 스쳤다. 그 사람이 자기 아들 집이니 자기한테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지 않았니? 그럼 우리는 이 집 자체에서부터 시작하자. 나는 엄마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바라봤다. 엄마는 그 대출 계약서를 가리켰다. 이 집 아직 대출 다 안 갚았지? 네. 처음에 2억 1,600만 원 대출 받았는데 5년 넘게 갚아서 지금은 원금 기준으로 1억 6천만 원대 정도 남았어요. 내가 대답했다.
대출 명의자는 누구요? 김지훈 씨예요. 저는 공동 상환자고요. 바로 그거다. 엄마는 탁자를 가볍게 두드렸다. 집은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지. 대출을 다 갚고 담보권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이 집의 완전한 소유권은 어떤 개인에게도 상속인에게도 완전히 속한 게 아니야. 은행이 가장 큰 채권자라고. 나는 조금 이해가 가는 듯 했지만 완전히 핵심을 잡지는 못했다. 엄마는 나를 보며 천천히 자신의 계획을 말했다. 우리는 그 사람과 싸우지도 않을 거고 소란을 피우지도 않을 거야. 우리는 일단 약한 모습을 보일 거야. 우리가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집이 완전히 자기들 것이 되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지. 너는 며칠 동안 평소처럼 출근하고 해야 할 일 하면서 지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몰래 그 사람들이 집에 다른 물건들을 건드리거나 몰래 명예 이전을 하려 하거나 하는 생각을 하는지 잘 살펴야 해. 그럼 그 다음은요? 내가 물었다. 그 다음은 엄마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방법을 찾아 은행 쪽에 귀띔을 해줄 거야. 이 진짜 채권자인 은행이 이 대출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특히 상환 출처에 이상이 생길 때 박미자가 여전히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 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엄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걱정 마. 엄마는 다 계획이 있어. 모두 합법적이고 규정을 준수하는 방법이야. 엄마는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건조했으며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다. 서연아, 기억해. 이런 막무가내로 이득만 취하려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울고불고하는 건 소용없는 거야. 감정에 호소하는 건 더더욱 소용없지. 그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을 쥐고 있어야 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위험을 그 사람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거지. 나는 엄마의 침착한 얼굴을 바라봤다. 내 마음속의 불안과 무력감이 천천히 사라지고 약간의 불안감과 함께 더 많은 기대감이 그 자리를 채웠다. 엄마, 정말 방법이 있으세요? 좋아요. 엄마 말씀 들을게요. 나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이틀 동안 나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회사 동료들이 물으면 그냥 집에 좀 일이 생겨서 처리 중이라고만 말했다. 나는 그 집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박미자의 의기양양한 얼굴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했었다. 엄마는 자주 외출하고 전화하고 사람들을 만났다. 그는 나에게 구체적인 내용은 말해주지 않고 기다리라고만 했다. 박미자는 역시나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어디서 매세 휴대폰 번호를 알아냈는지 아마 하영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었겠지.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노골적인 자랑이었다. 우리 이미 다 정리하고 편하게 살고 있다. 너도 앞으로 네 인생이나 잘 살아라. 나는 그 메시지를 보고 비웃었다. 까불고 있네. 일단 네가 하루 더 기고만장하게 해줄게. 사흘째 되는 날 오후 회사에서 서류를 처리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지역 유선전화 번호였는데 뒷자리가 좀 익숙했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이서연 씨 되십니까? 상대방은 냉정하고 사무적인 여성의 목소리였다. 네, 맞는데요. 이서연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은행 여신관리부입니다. 저희가 이서연 씨 공동 명의로 신청하신 주택담보대출 계좌번호 XXX 최근 9천만 원의 거액 상환금이 입금된 것을 닥삭새 최근 9천만 원의 거액 상환금이 입금된 또한 해당 대출의 향후 상환 계획과 담보물인 아파트 주택의 소유권 현안에 대해 소유권자 및 모든 관련 이해관계인과 재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니 언제 편하신지 알려주시면 자세한 논의를 위해 시간을 정할 수 있을까요? 나는 전화기를 쥔 채 심장이 가슴속에서 뼈처럼 쿵쾅거렸지만 목소리는 애써 침착하게 유지했다. 아, 그 상환금 말인가요?
구체적인 상황은 아마 지금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하고 계신 분, 즉 김지은 씨의 어머니 박미자 씨께 연락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택의 후속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직접 처리하기가 좀 어렵네요. 제가 그분 연락처를 알려드릴게요. 나는 박미자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었다. 상대방은 정중하게 기록한 후 내 협조에 감사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사무실 책상에 앉았다.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다. 엄마가 은행 쪽에 귀띔을 해줄 거야 라고 말한 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은행의 전화는 죽은 물웅덩이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 같았다. 나는 박미자가 거액 상환금의 출처와 주택 소유권 현황에 대한 은행의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거의 상상할 수 있었다. 그 사람이 집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던가? 그럼 이제 은행에 설명하게 하라. 그 9천만 원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하게 하라. 만약 합법적인 출처를 대지 못하면 은행은 어떻게 생각할까? 상속인으로서 남아있는 1억 6천만 원대 대출을 어떻게 갚아나갈 것인지, 그리고 은행이 과연 나라는 법적인 아내이자 공동상환자가 명확히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그를 유일한 상속인으로 인정할 것인지. 나는 심호흡을 하고 카카오톡을 열어 엄마와의 대화창을 클릭했다. 흥분으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한 문장을 보냈다. 엄마,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거의 동시에 엄마의 답장이 날아왔다. 간결했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여유로운 태도가 느껴졌다. 이제 쇼가 시작될 때를 기다려야겠네. 은행이 그 전화는 비밀스러운 스위치를 누른 것 같았다. 그 후 24시간 동안 매 휴대폰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박미자가 이전에 보냈던 자랑스러운 문자 메시지조차 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 고요함은 오히려 수면 아래에서 격렬한 파도가 일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과연 다음 날 오후 나는 친정집에서 옛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화면에 뜨는 이름은 박미자였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가서 전화를 받자마자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이서연, 이거 너 어디시지? 박미자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수화기를 뚫고 나를 뚫고 나올 듯했다. 이전에 의기양다고? 뭐 뒤이전에 의기양야 남은 온데간데 없고 분통과 공포만 남아있었다. 나는 그의 다급한 질문들을 들으며 오랫동안 억눌렸던 울분이 천천히 터져나왔다. 나는 그가 지금 집에서 전화기를 들고 얼굴이 새빨개져서 놀라고 화내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어머님. 나는 평온한 목소리로 심지어 약간의 적절한 의아함을 담아 말했다. 은행에서 어머님께 전화했단 말이에요? 상환금 문제로요? 그게 뭐 그렇게 이상해요? 그렇게 큰 돈이 갑자기 상환되었으니 은행에서 출처를 확인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건 그들의 리스크 관리 절차인데요. 어머님은 제때 대출금을 갚으셨으니 은행에서 칭찬해야 할 일이죠. 왜 그렇게 당황하세요? 내가 언제 돈을 갚았다고? 내가 어디서 9천만 원을 구했다고? 박미자는 더 다급해져 목소리마저 변했다. 너지? 너지? 네가 몰래 갚은 거지? 뭘 하려는 거야? 나를 죽일 셈이야? 제가 무슨 수로 한 번에 9천만 원을 마련해요? 나는 여유롭게 말했다. 게다가 어머님은 그 집이 어머님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님 집이고 어머님 대출인데 은행에서 어머님께 상황을 확인하는 게 당연한 일 아니에요? 어머님은 은행에 잘 설명하면 되잖아요? 어머님은 김지훈 씨의 유일한 상속인이시니 그 집을 상속받으셨으면 당연히 그 대출도 상속받으셔야죠. 남아있는 1억 6천만 원대 대출은 어떻게 갚으실 거예요? 한 번에 다 갚으실 거예요? 아니면 계속 월별로 상환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은행에 설명해야죠. 내가 한마디 할 때마다 전화기 너머의 숨소리는 한 번씩 더 거칠어졌다. 옆에서 하영이가 울먹이며 작은 목소리로 웅얼거리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다. 엄마, 어떻게 해? 은행에서 협조 안 하면 신용에 문제 생길 수도 있고
심지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라고 할 수도 있대. 조기 상환이라는 네 글자는 아마 박미자의 약점이었을 것이다. 수입도 변변찮은 노인과 직업도 불안정한 하영이가 1억 6천만 원대 대출을 어떻게 갚겠는가? 집이 일단 은행에 회수되어 경매에 넘어가면 그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돈을 더 물어내야 할 수도 있었다. 이서연, 너 나한테 비꼬지 마. 박미자는 다시 맹렬한 기세를 보이려 했지만 기세가 눈에 띄게 약해져 있었다. 내가 말하는데 이 집은 내 아들 집이고 내 집이야. 너는 꼼수 부릴 생각하지 마. 은행 쪽은 내가 가서 말할 테니 네가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러세요? 그럼 어머님이 가서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나는 그의 말에 맞장구 쳤다. 하지만 어머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그 9천만 원 상환금의 합법적인 출처를 은행이 찾지 못하면 의심스러운 거래로 간주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머님이 곤란해지실 거예요. 둘째, 김지훈 씨가 사망해서 주택을 상속받는 문제는 어머님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우자, 부모, 자녀를 포함한 모든 법적 상속인들이 협의하거나 법적 절차를 거쳐 지분을 확정해야 해요. 저는 김지훈 씨의 법적 아내이자 1순위 상속인으로서 제 지분을 주장할 권리가 있어요. 어머니 혼자서 집을 점령하고 전부 어머님 것이라고 말하는 건 법적으로 설득력이 없어요. 나는 잠시 뜸을 들여 그에게 소화할 시간을 주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던졌다. 어머님이 정말 이 집을 무사히 상속받고 싶다면 지금 가장 급한 일은 저한테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은행의 의문을 어떻게 해결하고 남아있는 대출을 어떻게 이어나갈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은행이 일단 리스크 관리 절차를 시작하면 이 집이 누구 것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결국 돈은 갚아야 하는 거니까요. 은행은 이게 누구 아들 집인지 상관하지 않아요. 수화기 너머는 죽은 듯한 정적이었다. 거칠고 힘겨운 숨소리만 들려왔다. 박미자는 분명 은행의 대출 회수 및 집 경매 가능성에 압도당했고 내가 조리 있게 제시한 법적 근거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는 내가 그저 나약하고 불쌍한 여자일 뿐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내 뒤에는 모든 것을 아는 엄마가 서 있었고 내가 이렇게 냉정하게 사실과 법 그리고 은행 이야기를 꺼낼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너 도대체 뭘 원하는 거니? 한참 만에 박미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전의 기고만장함은 사라지고 애써 가장하는 허세와 함께 미약한 애원마저 섞여 있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내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저는 그저 제 것을 되찾고 싶을 뿐이에요. 이 집에는 제 피땀 어린 돈과 저와 김지훈 씨의 공동 추억이 담겨 있어요. 어머님이 함부로 강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어머님께 정식으로 통보합니다. 어머님께 정식으로 통보합니다. 어머님과 하영 씨는 사흘 이내에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어머님과 타인의 부동산 불법 점유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네가 감히? 박미자가 날카롭게 소리쳤지만 분명 겉만 번지르르한 속 빈 감정이었다. 제가 감히 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머님이 곧 알게 될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그와 헛소리할 기분이 아니었다. 사흘 시간이 지나도 당신들이 아직 거기 있다면 그 결과는 당신들이 책임지세요. 말을 마친 나는 그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거실로 돌아오자 엄마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태연한 모습이었다. 엄마는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말했니? 네. 사흘 기한을 줬어요. 나는 엄마 옆에 앉았다. 그 전화 통화가 많은 기력을 소진하게 했지만 마음은 전례 없는 후련함을 느꼈다. 그 사람이 쉽게 나가지 않을 거야. 엄마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담담하게 말했다. 불을 더 지펴야지. 불을 더 지펴요? 엄마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전화는 곧 연결되었고 저쪽에서는 침착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이모님.
민준 변호사님, 수고 많으세요. 일이 좀 진전됐어요. 엄마가 말했다. 제 딸이 상대방과 정식으로 교섭해서 사흘 이내에 이사하라고 기한을 줬는데 아마 그쪽에서 억지를 부릴 것 같아요. 변호사님께서는 내용 증명을 준비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전에 논의했던 것처럼 불법 점유의 결과와 그들의 행위가 제 딸의 법적 상속인 및 공동 상환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을 강조해서요. 동시에 대출 은행 쪽에도 한 부분에서 참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모님. 자료는 충분합니다. 내용 증명은 오늘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등기우편으로 보내서 확실히 수령하게 하겠습니다. 은행 쪽 관계자에게도 이미 말씀드렸으니 협조해 줄 겁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시원하고 명쾌했다. 고마워요. 비용은 무슨 말씀을요.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의뢰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니까요. 전화를 끊고 엄마는 나를 바라봤다. 봤지? 막무가내인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말로만 해선 소용없어.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하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무기가 있어야 해. 변호사 내용 증명은 첫 번째 단계야. 공식적인 법적 경고지. 은행 쪽의 압력은 두 번째 단계고 확실한 재정적 위협이지. 양쪽에서 압박하면 그 방미자도 제정신이 들 거야. 나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에 대한 존경심이 몇 배 더 커졌다. 내가 무너지고 무력했던 며칠 동안 엄마는 소리 없이 변호사와 연락하고 심지어 은행 쪽과도 협의해서 모든 단계를 박미자보다 앞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엄마. 나는 엄마 어깨에 기대자 코끝이 시큰거렸다.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그 사람들한테 당했을 거예요. 엄마는 내 손을 토닥여주며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바보 같은 우리 딸. 내가 네 엄마인데 내가 너를 안 지켜주면 누가 지켜주겠니? 기억해. 앞으로 무슨 일을 겪든 스스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방법을 찾아. 세상에는 언제나 어려움보다 방법이 더 많으니까. 그래, 방법은 언제나 어려움보다 많다. 그리고 내 엄마는 나의 가장 큰 든든함이자 지혜였다. 창밖으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나는 이 싸움에서 이미 승리의 여명을 보았다는 것을 알았다. 박미자, 네 좋은 시절은 끝났다. 변호사 내용 증명의 효과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현저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김하영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겁에 질려 울먹거렸고 이전에 엄마 뒤에 숨어있던 작은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언니, 서연 언니. 그는 두서없이 말했다. 그 내용 증명 저희가 받았어요. 엄마가 그거고 엄청 화내셨는데 또 무서워했어요. 은행에서도 오전에 또 전화가 왔는데 엄청 자세히 물어보고 또 만약 소유권에 분쟁이 있으면 대출 계좌를 동결할 수도 있다고. 심지어 정말 법적 절차를 밟아서 조기 상환하라고 할 수도 있대요. 서연 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언니가 은행에 좀 말해주고 변호사님께도 좀 말해줄 수 없을까요? 고소하지 말고 은행이 집을 회수하지 못하게요. 저희 이사할게요. 오늘 바로 이사할게요. 나는 하영이의 애원을 들으며 마음속에 조금의 파동도 없었다. 진작 그럴 것이지. 왜 이제 와서? 처음에 막무가내로 정령할 때 내 감정은 생각했었니? 하영아.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사하고 안 하고는 너희들 마음이야. 변호사 내용 증명에 아주 분명하게 쓰여 있어. 타인의 부동산을 불법 점유하는 것은 위법 행위이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은행 쪽은 법과 규정에 따라 위험을 확인하는 거라 나도 간섭할 권한이 없어. 너희들이 제때 이사하고 침해 행위를 중단하면 앞으로는 협의할 수 있겠지만 계속 눌러앉아 버티면 모든 것을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이사할게요. 저희 꼭 이사할게요.
오늘 바로 짐 정리할게요. 하영이가 다급하게 약속했다. 그런데 서연 언니, 은행에서 물어본 그 9천만 원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는 정말 돈을 갚은 적 없는데 언니가 한 일 아니에요? 돈 문제는 너희들이 알 필요 없고 너희들과 상관도 없어.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너희들은 그저 이 집의 대출과 소유권 문제가 매우 복잡하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만 알면 돼. 얼른 짐 정리해. 법원 출석 통지서가 정말 손에 들어오면 보기 흉할 테니까.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엄마는 옆에서 듣고 있다가 미소 지었다. 보니 불 지피는 게 거의 다 됐나 보네. 박미자가 정말 무서워하는구나. 변호사 내용 증명과 은행이 이중 압력을 한 노인이 감당하기는 어려울 테지. 과연 저녁 무렵 내 휴대폰으로 박미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어조는 여전히 뻣뻣했지만 내용은 순종하는 것이었다. 우리 내일 오전에 이사 나갈 거다. 열쇠는 경비실에 맡겨둘 테니. 짧은 한 문장이었다. 사과 한마디 없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개의치 않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집이지 그의 가치 없는 사과가 아니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쯤 나와 엄마는 함께 그 아파트 단지로 돌아왔다. 우리는 바로 위층으로 올라가지 않고 아래층 화단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대략 11시쯤 박미자와 하영이가 큰 짐 보따리들을 끌고 지친 얼굴로 현관문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 차를 불러 서둘러 떠났다. 하영이는 차에 타기 전 뒤돌아 위층을 한번 올려다봤다. 복잡한 눈빛이었다. 그들의 차가 떠난 후 나와 엄마는 그제야 일어나 경비실로 갔다. 경비실 직원은 이미 열쇠를 받았고 대략적인 상황도 들은 듯했다. 우리를 보는 눈빛에는 동정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는 바로 내게 열쇠를 건네주며 혹시 필요하면 열쇠 교체 업체에 연락해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 의미심장한 열쇠 뭉치를 들고 나는 아래층에 서서 익숙한 창문을 올려다봤다. 백감교 집. 한 달 전 나는 이곳에서 비참하게 쫓겨났었다. 이제 나는 당당하게 돌아갈 수 있었다. 문을 열자 집 안은 난장판이었다. 안방과 거실은 엉망진창으로 뒤집혀 있었고 내 물건들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다. 그들은 쓰레기도 많이 남겨두었으며 공기 중에는 낯설고 불쾌한 냄새가 진동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집을 되찾은 나의 기쁨과 후련함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일단 간단히 정리하고 없어진 물건은 없는지 확인해봐. 특히 귀중품이나 중요한 서류들 말이야. 엄마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그리고 청소 아주머니를 불러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소독해야지. 이 집은 잘 정화해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을 시작했다. 다행히 내 중요한 서류들과 내가 가져갔던 문서들은 모두 있었고 집에 있던 비싼 가전제품들도 사라지지 않았다. 오후에 청소 아주머니가 와서 대대적인 청소를 해주셨다. 나와 엄마도 함께 정리했다. 마지막 쓰레기 봉투를 내다버리고 모든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자 햇살이 깨끗해진 거실에 다시 가득 쏟아졌다. 나는 가슴을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가 완전히 치워진 듯한 기분이었다. 저녁에 나와 엄마는 싹 바뀐 거실에 앉아 밥을 먹었다. 밖에서 시켜 먹은 음식이었지만 간단하면서도 정갈했다. 엄마. 나는 엄마에게 반찬을 더 얹어주며 진심으로 말했다. 이번 일은 정말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나는 그가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던 모습을 떠올리며 어릴 적 부르던 호칭을 사용했다. 애교와 존경심을 담아. 엄마는 정말 현명하세요. 엄마는 내 말에 웃으며 나를 토닥였다. 아첨하지 마.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너는 교훈을 얻어야 해. 첫째, 재산, 특히 큰 액수의 재산에 관한 것은 서류를 분명히 해야 해.
이름을 써야 할 때 써야지. 감정 상할까봐 걱정하지 마. 진정한 감정은 때로는 아주 연약하단다. 둘째, 일이 생기면 당황하지 마. 특히 막무가내인 사람들과 정면으로 부딪히지 마. 그건 너만 손해볼 뿐이야. 올바른 방법을 찾고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야 해.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는 나를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여자는 언제나 독립적인 능력과 든든함이 있어야 해. 경제적으로도 말이야. 어떤 풍파를 만나든 너에게는 물러설 곳이 있고 다시 일어설 자본이 있어야 해. 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말을 한마디 마음에 새겼다. 이번의 쓰라린 경험은 값진 인생 수업과 같았고 나는 엄마와 같은 스승이 곁에 있다는 것이 행운이었다. 참, 나는 한 가지가 생각났다. 그 9천만 원. 정말 엄마가 하신 거예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외삼촌에게 부탁해서 일단 대출금 일부를 갚았어. 하나는 대출 총액을 줄여서 네가 앞으로 갚을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네가 본 것처럼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발동시켜 박미자에게 모기가 덜시켜 박미자에게 모기가 발동시켜 박미자에게 이 일이 완전히 해결되고 집이 정리되면 그 돈은 다시 네 외삼촌에게 갚을 거야. 과연 그랬구나. 엄마는 모든 단계를 계산하고 있었다. 그럼 이 집은 앞으로 어떻게 해요? 나는 너무나도 복잡한 추억이 담긴 이 공간을 바라봤다. 엄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봤다. 그건 네가 직접 결정해야 해. 네가 남기고 싶으면 잘 정리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팔고 싶으면 팔아서 네 몫의 돈을 받고 달고 싶으면 팔아서 네 몫의 돈을 받고 다른 환경에서 새로 시작해.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너를 지지할 거야. 나는 잠시 침묵했다. 이곳에는 지훈이와 함께한 가장 달콤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가장 추악했던 배신과 괴롭힘도 있었다. 계속 이곳에 산다면 필연적으로 감정이 복받쳐 오를 것이다. 팔고 싶어요. 나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제 돈을 받아서 작지만 완전히 저만의 집을 새로 사고 싶어요. 이곳의 모든 것과 완전히 작별하고 싶어요. 좋아. 엄마는 더 묻지 않고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팔자. 믿을 만한 중개인을 찾아줄게. 엄마의 자애롭고 굳건한 눈빛을 바라보며 내 마음은 따뜻함과 힘으로 가득 찼다. 나는 가장 힘든 순간은 이미 지나갔고 앞에는 이서연이라는 나만의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 길을 나는 더욱 굳건하게, 더욱 여유롭게 걸어갈 것이다. 집을 팔기로 결정한 후 일은 예상외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엄마는 지인을 통해 평판이 좋은 부동산 중개인을 소개해 주었다. 중개인이 집을 평가하고 합리적인 시장가를 제시했다. 위치도 좋고 집도 잘 관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물로 내놓은 지 2주도 안 되어 몇 팀의 사람들이 집을 보러 왔다. 이 기간 동안 박미자 쪽은 완전히 소식이 없었다. 듣자 하니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아들이 불쌍하고 며느리가 독해서 집을 빼앗고 자기를 쫓아냈다고 한다. 이런 말들이 내 귀에 들어왔지만 나는 한 귀로 흘렸다. 사실이 어떻든 법률 서류와 내 손안의 증거는 명백했다. 그가 어떻게 지어내든 상관없었다. 어차피 나의 생활권과 그의 생활권은 거의 겹치지 않았다. 마침내 집은 결혼을 앞둔 젊은 커플에게 팔렸다. 그들은 집 구조와 인테리어를 매우 마음에 들어했고 가격도 시원하게 합의했다. 곧 주택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 이 모든 과정은 엄마와 그 중개인에게 맡겼다. 나는 반드시 서명해야 할 때만 나타났다. 이 집에 더 이상 마음을 쓰고 싶지 않았다. 명예 이전 절차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은행에서 잔금을 받은 날 나는 통장에 찍힌 긴 숫자를 보며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 돈에서 남은 대출금, 세금, 중개 수수료를 제외하고 엄마가 변호사와 함께 계산한 비율에 따라 내가 낸 계약금, 공동으로 갚은 대출금, 그리고 집값 상승분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것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었다. 나의 청춘, 나의 노력, 심지어 나의 상처와
맞바꾼 돈이었다. 그날 밤 엄마는 맛있는 음식들을 한 상 가득 차려주셨고 아빠는 아끼던 술 한 병을 꺼냈다. 외부인 없이 우리 가족 3명만 있었다. 아빠는 내게 술을 반 잔 정도 따라주며 잔을 들고 말했다. 서연아, 지난 일은 이제 잊어버려라. 이 돈을 받은 것은 정리이자 새로운 시작이다. 아빠는 네가 앞으로 평안하고 순조롭고 행복하길 바란다. 나는 코끝이 시큰해져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내게 갈비찜 한 조각을 얹어주며 말했다. 집을 판 것도 잘했어. 볼 때마다 마음 상할 필요 없지. 이 돈은 잘 계획해서 써. 일부는 저축해서 비상금으로 쓰고 일부는 적당한 작은 집 계약금을 내는 데 쓰고 남은 돈을 쓸 곳에 써. 너 자신에게 잘해줘. 여자는 손에 돈이 있어야 마음이 든든하단다. 네, 알겠어요. 나는 고분고분 대답했다. 엄마가 나를 위해 길을 잡아주니 마음이 무척 편안했다. 집을 팔고 나자 몸에 묶여있던 마지막 무거운 족쇄마저 벗어던진 기분이었다. 나는 며칠 연차를 내고 여행 대신 엄마와 함께 쇼핑하고 피부 관리받고 연극을 보러 다니며 오랜만에 모녀의 시간을 즐겼다. 주영미도 내가 집을 팔았다는 소식에 함께 기뻐하며 나에게 한턱 내라고 아우성이었다.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모두들 불쾌한 이야기는 암묵적으로 피하고 미래와 즐거운 이야기만 했다. 삶은 정말 새로운 페이지를 펼친 듯했다. 나는 집 판 돈의 일부로 회사에서 멀지 않고 환경이 쾌적한 새 아파트 단지 60평대 풀옵션 소형 아파트를 계약금 내고 샀다. 면적은 크지 않았지만 채광이 아주 좋았고 작은 베란다도 있었다. 이번에는 등기부등본에 이서연이라는 내 이름 석자만 적혀 있었다. 이사하는 날 주영미와 몇몇 친한 친구들이 집들이에 와서 꽃과 화분, 아기자기한 인테리어, 소품들을 가져와 집을 따뜻하고 생기 넘치게 꾸며주었다. 엄마도 오셨다. 내가 손수 꾸민 작은 보금자리를 보며 엄마의 눈에는 웃음과 함께 안도감이 가득했다. 이제야 집 갔네. 엄마가 내가 새로 산 소파를 만지며 말했다. 깨끗하고 시원하고 온통 네 향기만 나는구나. 그래, 이곳의 모든 물건은 내가 직접 고른 것이고 모든 배치는 내 마음에 쏙 들게 꾸민 것이다. 다른 사람의 그림자도 없고 쓰라린 추억도 없다. 문을 닫으면 이곳은 이서연이라는 나만의 완전히 독립적이고 안전한 작은 세상이다. 회사에서는 얼마 전 집안일로 많은 휴가를 냈지만 이전에 맡았던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상사는 나를 어렵게 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집안일을 처리하는 중에도 업무 인계를 깔끔하게 하고 돌아와서도 빠르게 업무에 복귀하는 모습에 더 신뢰를 보였다. 나는 더 많은 에너지를 일에 쏟아부었고 금세 예전의 리듬을 되찾았다. 심지어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으니 효율이 전보다 더 높아졌다. 가끔 예전 학교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서 김지은 집안에 대한 소식을 듣곤 했다. 박미자는 고향으로 돌아간 후 몸도 좋지 않고 하루 종일 한숨만 쉬며 푸념한다고 했다. 하영이는 직장을 계속 바꾸며 불안정하게 지낸다고 했다. 그들은 아직 집을 팔고 남은 돈 중 김지훈의 유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미련이 있는 듯했다. 법적으로는 그들도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었지만 복잡한 계산과 채무공제 등을 거치면 실제로 얻는 돈은 그들이 처음 탐욕스럽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다. 몇 가지 생각을 하고 변호사와 상담도 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소득이 제한적이며 이전에 불법 점유했던 일 때문에 그들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는 결국 흐지부지 되었다고 한다. 이런 소식을 들어도 내 마음에는 더 이상 일말의 연민도 없었다. 그들이 잘 살든 못 살든 더 이상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었다. 마치 한때 불행하게 교차했던 두 선이 격렬하게 충돌한 후 다시 빠르게 분리되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것처럼 어느 주말 오후 나는 새집 베란다의 흔들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햇살이 따뜻하게 몸에 쏟아졌다. 휴대폰이 울렸다. 서연아, 뭐해? 쇼핑 갈래? 백화점 창립기념일이라 할인 엄청 많이 한대. 나는 책을 덮고
창밖의 화창한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기지개를 켰다.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좋아. 30분만 기다려. 마침 새 친구 세트도 사고 싶었어. 바로 그거지. 묵은 것이 가야 새 것이 오지. 얼른 와. 옛날 그 장소에서 만나. 전화를 끊고 나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 속 여인의 눈빛은 밝았고 얼굴은 생기 넘쳤다. 비록 좀 말랐지만 정신은 아주 좋았다. 과거의 그늘은 정말 완전히 걷혔다. 나는 문을 잠그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은 내 모습을 비췄다. 독립적이고 꼿꼿하며 생기로 가득 찬 모습이었다. 삶은 내게 잔혹한 수업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다시 시작할 용기와 지혜를 주었다. 한때 의지했던 것을 잃었지만 그로 인해 더 강해진 나 자신을 되찾았다. 완전히 나만의 작은 보금자리가 생겼고 나를 지지해주는 가족과 친구들이 생겼으며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직업 방향도 생겼다. 미래의 길은 아직 멀고 어쩌면 비바람이 몰아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안전함을 가르쳐준다 했겠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에게 의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나의 든든함은 나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것을 안다. 비바람은 언젠가 멈추고 나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더 넓고 더 밝은 곳을 향해.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딩 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문 밖에는 햇살이 찬란했다. 나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